저는 현재 49살의 여성입니다. 재혼을 하면서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죠. 사실 그 사건을 비롯해서 제 인생은 순탄하진 않았어요. 어쩔 때는 제 성격이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할 정도였고요. 저는 주변에서 저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 대부분 착하고 순하다는 말을 할 정도의 그런 부류였습니다. 솔직히 그건 칭찬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가부장적이고 엄했던 아버지 밑에서 첫째 딸이라는 이유로 뭐든 양보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흔적 같은 거였기 때문이죠. 토달지 마라, 언성 높이지 마라, 나대지 마라, 여자답게 굴어라. 아버지가 제게 늘 강조하던 거였습니다. 여자들은 밥상까지 따로 먹어야 했을 정도였고 조금만 수틀리면 밥상을 엎는 일도 늘 있었을 정도였네요. 늘 입에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달고 사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던 저 역시 밝게 크진 못했습니다.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죠.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면 5명은 저를 답답해 했고 1명은 절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절반인 5명은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죠. 제가 생각해도 저처럼 이용하기 좋은 먹잇감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보면 이런 말들을 꺼내곤 했었어요. 내가 집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있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하겠어? 금방 갚는다니까. 너 착하잖아.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희한하게 제 앞에서만 늘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아프고 병원에 갈 사람들이 넘치더군요. 또 죽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거의 줄초상이 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모습에 답답해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돌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척 가식 떠는 것 봐. 진짜 역겹지 않아? 너가 그런 부탁 들어주니까 업무가 밀리잖아.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뻔히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들어주는 거 병이야 병. 솔직히 저 역시도 제가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제 성격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했을 때 상대의 표정을 보는 게 무척이나 괴로웠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훨씬 나은 것 같다고 결정을 했을 뿐이었죠. 덕분에 저는 늘 손해만 받고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살에 했던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다는 건 이미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알게 됐거든요.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았던 남편은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학력도 심지어 집안도 모두 속였더군요. 그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아예 직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초에 저를 속이려고 일용직을 몇 번 나간 게 전부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게 된 이후에도 남편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앞으로는 잘해보겠다고 자기 일 버리지 말라며 울던 그 사람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힘든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제 성격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눈치도 더는 보지 않았죠. 제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꼴랑 120? 우리 엄마 다음 달에 생신인 거 몰라?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지금 거지한테 적선해? 돈 다 어디 갔어? 어디 또 숨겼어? 통장에 있어? 아님, 설마 누구 돈이라도 빌려준 거야? 전 그런 남편을 설득하듯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런 게 아니라 밀린 월세도 한 달치는 냈고
전기 수도세도 내야 하니까 계속 미뤘으니 금액이 좀 커졌어. 당신이 외상한 것도 갚아야 했고 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게 전부야. 정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주먹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내가 그거 내지 말라고 했지? 안 내도 된다고. 아니, 머리가 멍청해? 그냥 일단 미루다가 끊어지면 내면 그만이잖아. 아니, 독촉장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겨우 두세 달 미룬 걸로 그걸 냈다는 거야? 거기다가 외상? 그 인간들 하루 이틀 지랄해?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준다고 하면 되잖아. 남편 말이 우습냐? 내가 이러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나 무시해? 그래도 낼 건 내야지. 그러다가 끊어지면 어쩌려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 정도로 안 끊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엉뚱한 곳에 돈지랄을 왜 하냐 이 말이야. 아니, 막말로 우리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저번 달부터 말했잖아.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도 척척 준다는데 당신은 뭐 했어? 일한다고 전화 한 통 제대로 하기로 했어? 아니면 명절에 찾아가서 절을 올리기로 했어? 그거야 당신이 돈 더 벌라고 일 나가라고 해서. 어디서 남편 말을 끊고 말대꾸야? 당신이 그럴 때마다 한 대 치고 싶어지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시집살이 안 시킨 것만으로도 고맙다 감사하다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아? 술 가져와 당장.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고 과하게 술을 마시는 정도라는 생각만 했었죠. 하루에 기본으로 2병은 소주를 마셨고 어떨 때는 막걸리만 3통을 피웠어요. 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웠는데 작은 방 한 칸의 벽지가 누렇게 변할 때까지는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피웠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참 바보처럼 견디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과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남편이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하기 전까지 말이죠. 막상 버려진 것은 우습지만 제 쪽이었어요. 당시 저는 갑상선 암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진행하고 요양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고 경과도 좋아서 약만 꾸준히 먹고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죠. 근데 너무나 뜬금없이 제 앞에 이혼 협의서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자. 나 지겨워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뭐 기분 안 좋아? 아니면 돈 못 벌어서 그래? 야,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이제 그만 당신 놔주겠다는 말이야.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나까지 돌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당신도 그러고 싶었잖아. 아니라고 말 못할걸? 우리 이렇게 된 마당에 좀 솔직해지자.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걸로 장난친 적 있어? 끝내자곤 했지만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 없잖아. 내 눈빛 보면 몰라? 여기 도장 찍으라고. 날카로운 답변에 놀라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만 묵묵히 듣다가 다시 물었어요. 이유라도 좀 듣자.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제가 답답해서 묻자 남편은 별것도 아닌 핑계를 대다가 돌연 표정을 굳히고는 말했죠. 사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집에 환자가 둘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 더는 당신한테 부담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지막 배려야, 배려. 남편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식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남편도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편을 잡았습니다. 함께 극복을 해보자면서 일단 병원에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계속 이혼만 요구하던 남편이 결국에는 주변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이씨, 마지막까지 사람 비참하게 착한 척하네. 너 진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아픈 거 거짓말이야. 됐냐?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면서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거짓말? 아프지 않다는 말이야? 아이 그래. 병 걸렸다고 하면 네가 이 집 보증금이라도 남기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혼 빨리 해줄 줄 알고 말했어. 됐어? 마지막까지 꼭 너는 날 쓰레기로 만들고 싶냐? 내가 그래서 너랑 사는 게 지옥 같았다는 거야. 너가 그럴 때마다 난 계속 비참해졌어. 차라리 욕을 하고 화를 내던가 이씨.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진심으로 너 진짜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여보, 이참에 더 솔직해져 볼까? 사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그 여자 식당 운영하는데 나 거기에서 일도 시작했고 술도 끊고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너랑 살면서 편했거든? 멍청해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믿어주고 아무리 화를 내도 불쌍한 척만 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 내가 리모컨이랑 사는 줄 알았어. 채널 돌리듯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끄고 싶으면 끌 수 있는 그런 기계. 점점 더 내 삶이 망가지기만 하고 나만 비참해지고. 자, 이젠 보증금이고 뭐고 이제 노릴 생각도 없으니까 이혼만 해주라. 새 출발하게 좀 도와줘. 깔끔하게 갈라서 달라고. 지금 괜한 소리 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정말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그간 살아온 정을 봐서 하는 소린데 너 그딴 식으로 살잖아?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놈만 골라서 살게 될 거야. 나도 나지만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저한테 끝까지 저주를 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게 막말을 하면서도 눈치를 살피던 사람이었고 뉴스에서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혀를 차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간암이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안 좋은 병에 걸렸을까봐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상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더군요. 더구나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너한테 면목 없고 양심에 찔리는 거 물론 있다. 나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니? 다달이 용돈까지 다 쓰면서 싫은 내색 한 번 없던 너한테 죄 짓는 거라는 거 우리 아들도 알아. 처음엔 나도 조광지쳐 버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 아들 등짝도 때리고 해봤어. 근데 봐라. 너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기 시작하니까 애가 달라지잖니. 이제 술도 줄였고 입에 달고 살던 담배는 아예 끊었다. 또 이런 말 뭐하지만 너 암도 걸렸었잖니. 순간 그 말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프다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남편 때문에 암이라면 지긋지긋하고 우리 아들도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데 너희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생기는 것도 문제잖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발 도장 좀 찍어. 더러운 똥밟았다 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니. 남편은 저주를 하고 시어머니는 울고 빌면서 절 설득했고 결국 저는 이혼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 저 스스로가 가장 싫었어요. 이 성격을 바꿀 수만 있다면 머리를 열고 수술실에 몇 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땐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고 제가 원흉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결국엔 늘 주변의 미움을 받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거절하고 복잡한 일에는 신경을 아예 끄는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아마도 남편이 제게 했던 저주 같은 말 때문에 오기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다행히 어렵진 않았어요. 부탁하면 뭐든 다 들어주던 제가 거절을 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은 저를 더 미워했지만 그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헌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군요. 예전에는 9번 잘해줘도 1번 거절을 하면 욕을 했었는데 반대로 하니 오히려 제게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남들을 대할 때 계산기를 두드렸죠. 고마움을 적립하듯이 상대가 해준 만큼 저 역시도 돌려주는 식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실히 저는 변했지만 맞지 않는 큰 신발을 신은 기분은 여전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스 여러 개를 들고 분류하고 테이프를 감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군요. 그냥 좀 보내주면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안 줬어? 뭘 안 해줬어? 늙은 사람은 택배도 보내지 말라는 거야? 서비스하는 일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대답했죠. 고객님이 직접 쓰셔야 된다고요. 그냥 좀 해달라고. 내가 팔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잖아. 고객님, 저희 업무 규정이 그래요. 저희가 대신 작성을 했다가 혹시나 다른 곳으로 가면 저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라고 했어? 내가 책임지라고 했냐고. 고객이 불편해서 부탁 좀 하는데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돈 주겠다고 하잖아. 대충 오가는 대화를 봐서는 택배를 보내려던 할머니가 팔이 아프다면서 주소 기입을 부탁했고 직원은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일이니 무시하려고 했어요.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니 외면하는 게 가장 쉽다는 걸 알게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다짐도 잠시 저는 타고난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결국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오지랖일 수도 있었지만 제가 나선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바로 할머니가 까막눈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죠. 작은 가방 한쪽에 꾸깃꾸깃한 택배 송장 몇 장과 빨갛게 달아오른 귀, 작게 떨고 있는 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서 눈썰미가 좋았던 걸 수도 있고요. 까랑까랑한 목소리의 할머니는 제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됐지? 이 정도면 심부름 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도 될까?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설마 또 그러겠나 하는 생각에 대충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받고 그 뒤로 또 연락을 해오더군요. 심지어 부탁도 아니고 거의 명령이었고요. 그래서 만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그냥 도와드린 거지만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셔서 불러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예전에 우체국 직원에게 했던 것처럼 제게 공격적인 말투로 따졌어요. 그때는 알겠다고 하고 돈까지 받아먹고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아가씨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손목이 아파서 그러는데 그거 써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요즘 것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어. 저는 그 말에 10,000원을 돌려주면서 말했죠.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글을 못 쓰신다고 하시고 도움 제대로 받으세요. 할머니는 제 말에 팔짝 뛰면서 아니라고 글 쓸 줄 안다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잊고 살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오더군요. 제게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넌지시 본인이 까막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측이었다는 걸 이야기했고 어쩌다 보니 그분의 인생사까지 듣게 됐어요. 젊은 시절에 음식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땅으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있고 운전기사도 있다는 약간 허무맹랑한 말이라서 믿진 않았지만 저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내 아들도 나 까막눈인 걸 몰라. 밝히기도 싫고 너무 부끄럽고 이미 늙어서 오늘 내일 하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에 들킨 거 혹시 아가씨가 날 좀 가르쳐 줄 순 없을까? 돈도 챙겨줄게. 과외비 그런 걸로. 이혼 뒤부터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습관이 들었던 저는 거절도 제법 잘할 줄 알았는데 차마 할머니에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알리기 싫었다는 치부를 제게 난생 처음으로 드러낸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허락했죠. 물론 과외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라고 했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조건이었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 이후로 생각보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는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뭐라고 꼬집어서 설명하긴 힘든데 할머니랑 있으면 편했어요. 말은 거칠고 투박해도 저를 이용하려는 것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처럼 여자는 이래야 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거침없고 당당하고 강단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인지 할머니 앞에서는 일부러 거절하고 단칼에 잘라냈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온전한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제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한다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소시적인 인기가 많았어. 뭐 지금이야 반은 사라졌지만 가슴도 크고 얼굴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연애는 잘했지. 근데 결혼은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얼굴도 그냥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나는 안 굶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에게 이혼이라는 단어와 결혼이란 단어를 쓰게 하며 덤덤하게 물었어요. 아, 그럼 저한테도 그런 남자 만나라고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어딜? 지금 후회하는 건 하나야. 얼굴값이라도 하는 놈을 만났어야 했다는 거. 넙대대한 놈 만나서 첩까지 몰래 들인 걸 생각하면 내가 오장육부가 뒤틀려. 첩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나? 있지. 내 주변에 회장, 부회장 단놈들은 꼭 여자 하나는 끼고 있더라. 예전 말이 첩이지 지금은 그냥 애인 그런 거지. 어찌나 여우 같은지 내 앞에서는 착한 척, 순진한 척 하는 걸 보면 어제 먹은 계란도 토해서 던지고 싶을 정도야. 그년 딸도 마찬가지고. 딸까지 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더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딱이야. 잘생긴 놈이 그랬으면 얼굴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오징어 같은 놈이 밖에서 딸까지 달고 들어오니까 화가 도통 풀리지를 않더라고. 아이 잘생겼어 봐.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얼굴 보면 잠깐이라도 기분이라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는 꼭 잘생긴 사람 만나서 재혼해. 알았어?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순간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겨우 참았는데 할머니가 공책에다가 망할 놈, 오징어라고 적은 걸 보고는 결국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웃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묻더군요. 내 아들은 어때? 꽤 잘생겼어. 일이 바쁘다고 여자를 도통 만나지도 않아서 아직 혼자야. 지 애비한테 배신감을 느꼈는지 여자를 꺼려하기도 하고. 아이 근데 솔직한 말로 얼굴을 뜯어먹을 순 없긴 해. 눈이 지 아빠를 닮았어. 그래도 나머지는 날 닮아 그런가? 다리도 길고 팔도 길어. 훤칠해. 데리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된다 이거지. 네? 그래도 아드님은 초혼이잖아요. 제가 무슨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요즘 세상에 초혼이고 뭐고 어딨어. 그리고 내가 좋다는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혼자 살면 나중에 외로워서 후회해? 내가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시집가. 네, 생각해 볼게요. 그저 빈말이라고 생각했고 별 뜻 없이 대답한 건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어색한 표정으로 할머니 손에 남자가 끌려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분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간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음식 장사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아 땅을 샀고 다시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올려서 팔며 건축업까지 겸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사업보다는 땅을 많이 가진 게 더 유명해서 아는 사람들은 남자를 성북구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평소 돈 씀씀이를 보면 형편이 여유가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제게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 이혼 경력까지 있는 제게 그런 아들을 소개해 주려는 것도 이상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했거든요. 눈이 돌 정도로 비싼 외제차에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물어보니 그곳을 통째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곳 지배인과 요리사가 직접 나와서 인사까지 하고 들어갔고요.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사기가 아닐까 생각도 들었지만 돈도 없는 저한테 이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에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놀라운 건 할머니의 아들이 제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둘이 이야기를 하라면서 떠나버린 할머니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저도 좋았어요. 하고 대충 대답했죠. 사실 저 몰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는 거. 바로 어제 알았어요. 아들인데 일에 미쳐서 어머니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라도 아셨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매번 메뉴판 보여드리면서 골라라 이랬다는 걸 떠올리면 죄책감이 들 지경이네요. 그쪽한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알게 됐어요. 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걸 감추려고 그러셨던 거라니. 그쪽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뭐라도 해드릴 게 있을까요? 혹시 필요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아니, 감사는 식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저도 즐거웠고요. 근데 그분이 뭔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묻더군요. 혹시 따로 만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왜요? 그게 제가 싫지 않으시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전 그쪽이 꽤 좋거든요. 절대로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한 번도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좋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초면에 이런 말이 이상한 거 아는데 저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라서 놀라긴 했고 싫진 않았지만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절 좋다고 해도 집안 차이는 물론이고 초혼인 남자와 결혼하는 걸 찬성할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끈기 있게 계속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가끔 커피 한 잔을 들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 바빠도 통화나 문자를 남기면서 꾸준하게 저를 대했죠. 더구나 이야기를 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제 조건을 다 알고도 저를 좋다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좋진 않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거기에 제가 그 사람과 병문안을 가면서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할머니가 오징어라고 부르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첩, 그녀의 딸과도 마주하게 됐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할 정도입니다. 남자의 이복동생인 딸은 아무리 많아도 3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어려 보이더군요. 거기에 바로 옆에서 절 노려보던 첩이라는 여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일 듯이 노려보는 눈빛과는 별개로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단한 체격의 할아버지는 아니었죠. 호구조사를 하듯 제 나이와 집안, 학력을 묻고는 제 대답에 어느덧 싸늘한 얼음장 같은 표정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딴 식으로 여자 고를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내 뒤를 이어서 너 성북동 회장 소리 듣고 있는데 적어도 멀쩡한 여자 데리고 와야지. 재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집안이 우습냐? 아니면 내가 첩질 좀 했다고 애비한테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이에 그 사람도 발끈하듯이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이 뭐요? 솔직히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장사해서 그 미천으로 사업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타고난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회장? 그거 사람들이 비꼬는 겁니다. 땅 부자한테 붙여주는 별명 같은 거라고요. 진짜 대기업 회장인 줄 아세요? 우린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자본이 받쳐주니까 건실한 사업체 운영하는 대표가 될 수 있었죠. 물론 우리 정도면 확실히 잘 사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어머니가 땅 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다 이룬 척 고귀한 핏줄인 척 하지 마세요. 뭐야? 이놈이...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저거랑 당장 끝내. 헤어지라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내요? 저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어지고 말고는 제가 결정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는 그 사람의 뺨을 때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잠들었던 할머니가 깨어나면서 상황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드라마처럼 반항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날 용기도 없었고 그렇게 반대하는 만남을 이어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존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한테 피해를 끼치기 극도로 싫어하는 제 본성이 도망치라고 경고를 하는 것 같았죠. 거기에 더해 얼마 뒤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절 잡았지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한 번의 결혼 실패는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냈고
두 번이나 불행한 만남이나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너무나 짧은 만남이라 생각하고 잊으려고 노력했네요. 헌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바로 그 첩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른 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절 보며 말하더군요. 그때 보고 얼마만인지? 언니 죽고 반년? 아니 8개월? 그 정도가 지났네? 둘이 이제 연락도 안 한다면서? 왜? 설마 그이가 말한 게 자존심 상했어? 이혼 경력에 학벌이랑 집안, 직업 뭐 하나 볼 거 없다고 해서? 근데 사실이긴 하잖아. 뭘 그런 걸로 헤어지니? 아 맞다. 나 이제 정식 부인이야. 언니가 나 욕 많이 했을 테니 알지? 나더러 첩이라고 해? 아니면 뭐 첩년? 뭐든 상관없지만 정식 부인이니까 내 말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작게 한숨을 내뱉으며 물었죠.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난 좋은 소식 들고 왔는데. 그니까 내가 이제 정식으로 아들의 새엄마가 된 거니까 내 아들이랑 만나도 된다고 말하려고 온 거야. 내가 너한테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를... 우리 남편은 내가 알아서 설득시켰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제해도 된다고 허락한다는 말이야. 어때?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이지 않아? 신데렐라? 그래, 그거랑 다를 것도 없지. 이보세요. 이보라니, 너 말은 좀 조심해야겠다.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시어머니야, 알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너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야. 40대 초. 아니네. 이제 딱 중반이네.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결혼하라고 할 때 해.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알량한 자존심 챙기다가 오히려 밥을 굶긴 하겠지. 내가 영감 첩으로 살면서 무시 안 당했겠어? 근데 봐. 이제 나 무시했던 인간들 내 무릎 아래서 벌벌 기게 될 테니까. 인생은 한 방이야.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이상해서 그 자리에서는 바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헤어졌던 그 사람이 절 찾아왔고 그 여자의 말이 모두 진짜라는 걸 알려줬어요. 정확히 알고 보니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대충 유산은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첩이긴 해도 새엄마처럼 따르라는 말과 함께 꼭 저와 결혼하길 바란다는 그런 유언을 말이죠. 유언장이 조금 늦게 발견되긴 했지만 절 극도로 싫어하던 아버님이 고집을 꺾은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당신이 나한테 반대하는 결혼 절대로 싫다는 말 했었잖아. 그래서 억지로 내 뜻만 밀어붙이지 못한 거야. 헤어졌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참은 거고. 2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 당신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었어.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응?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고 우린 정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반대가 없으니 순조로운 결혼이긴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역시도 툭툭 쏘긴 해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주려는 분위기였고 남편의 이복 동생도 제게 언니 하며 잘 따랐어요. 이미 일찍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기에 결혼에 대한 조언도 잘 해줬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분명 할머니는 첩이었던 여자는 연기를 잘하는 가식적인 여자라고 했고 그녀의 딸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너무나 달랐거든요. 생각해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첩이든 그 딸이든 뭐든 안 좋게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어요.
부자라서 그런지 약혼식부터 절차를 하나하나 밟는 건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긴 준비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고 틈이 날 때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렇게 결혼을 딱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불쑥 찾아왔는데 저는 이상하게 속이 좋지 않아서 거의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몸도 으슬으슬 춥고 속은 부글부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기약이라도 먹고 얼른 쉬고 싶은데도 한참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힘들게 제 눈치를 보고는 물으셨죠. 아니, 이제 아가라고 불러야 하나? 어쨌든 차차 하고, 혹시 말이야, 입양은 생각 안 해봤어? 둘 사이에 아이를 가질 순 없을 텐데. 글쎄요, 딱히. 바로 그 순간 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끓인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체했다는 걸 느끼면서 속에 있는 걸 개워냈는데 시원하긴커녕 뭔가 목에 걸린 느낌만 나더라고요. 한 10분, 15분을 화장실에 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서 있더군요. 저는 죄송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서 사과했죠. 기다리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 체했나 봐요. 너 설마 임신한 거 아니야? 아니지. 너 나이가 있는데 임신 못하지 않아? 40 초반도 아니고 중반에 가까운 나이인데? 근데 입덧이 딱 임신인데? 네? 설마요. 저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는데 날짜를 떠올려 보니 뭔가 걸리더라고요. 생리를 하지 않은 게 한 달이 훨씬 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헉 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동시에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제 손을 잡아 끌어서는 음식집을 빠져나와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김 박사한테로 가! 얼른! 저를 좋아한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저한테 소리까지 지르면서 빨리 내리라고 재촉한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빼앗아서 승용차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도망이라도 치려고 한 것처럼 팔짱을 꽉 낀 상태로 범죄자를 끌고 가듯 성큼성큼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도 안쪽으로 들어가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곳으로 가더군요. 거기에는 한 남자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쾅 소리에 놀라서 일어났죠. 사모님,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오늘 식사 같이 하시려고... 풍채 좋은 남자의 물음에 예비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왜 김 박사랑 밥을 먹어? 한가하게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인연 어떤지 샅샅이 검사해. 아무래도 애 임신한 것 같아. 얼른! 임신이요? 축하... 근데 혹시 두 분 관계가... 관계 알아서 뭐 할 거야? 얼른 피 검사하고 오줌 그것도 되잖아. 아니다, 초음파. 그게 확실하지. 그건 날짜가 돼야 되는 건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네. 얼른 뭐든 해.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해. 정확히 결과 나오는 거 하나만 하자. 김 박사라는 사람은 난처한 표정으로 망설이더니 본래는 소변 검사를 먼저 진행하긴 하지만 혈액 검사가 더 정확하다면서 그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결과는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며 제게 체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뭔가 좋지 않아서 저는 뜸을 들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등을 밀면서 억지로 앉게 했습니다. 저는 피를 뽑으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피를 뽑은 김 박사가 나가자 제 어깨를 꽉 움켜잡고는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임신의 임자도 꺼내지 마. 설마 아이 낳을 생각은 아니지? 솔직히 그렇잖아. 노산이면 애가 잘못될 가능성이 커. 장애라도 있다면 어쩔 거야? 그렇잖아, 어? 좋은 말로 할 때 아이 치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면 너네 결혼 절대 못해. 알았니?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임신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하며 물었죠. 아니면 됐고. 그래도 말은 미리 맞춰야지. 뭘 순진한 척 내숭을 떨어. 내가 널 왜 받아줬는데? 너 따위 별것도 아닌 년이 이런 부잣집이 가당키나 하니? 설마 40 중반에 애를 가질 줄 내가 알았겠어? 적당히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부부놀이나 하면서 꿀 빨며 노후나 편안하게 보낼 것이지. 감히 내 딸이랑 손주목까지 빼앗으려고? 애 안 지우면 너 내 며느리로 절대 못 들어와. 알았니?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식당에서 입양인이 뭐니 했던 말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 아가씨 아들을 저희한테 입양하라고 하려고 계획하신 건가요? 이제 알았니? 뭐 이제야 멍청한 머리가 핑핑 돌아? 야, 안 그럼 너 같은 애를 왜 며느리로 들여? 내 말 명심해. 나 아직 어려. 그리고 내 남편은 더 빨리 죽겠지? 그러니까 나랑 더 오래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현명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임신이 아니라고 해도 입양을 한다는 걸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허락할 리도 없고요. 걔 이혼도 준비하고 있어. 너희 결혼하면 바로 이혼해서 애 맡길 계획이었고. 너 따위가 뭘 안다고 내 딸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려? 그저 저 영감탱이 눈에 들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게 내 불쌍한 딸이야. 유언장에 버젓이 내 딸한테 사업 물려주라고 써줬는데 지 조광지처럼 낳은 아들한테 물려준 답답한 영감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친손주?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널 왜 들여? 임신인 거 확인되면 이참에 치우자. 너 내 아들 사랑하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애 안 지우면 내가 너 평생 괴롭힐 거라니까? 대신 지우면 그땐 어머님이고 엄마고 다 해줄게. 어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영감은 내 말 안 믿어. 몇십 년을 내가 구워 삶았는데 어디서 굴러온 너 같은 애 말을 듣겠니? 아, 혹시 아들? 아들은 알아봤자 불련 만들기 싫어서 그냥 날 피하는 수준이겠지? 난 눈물 몇 번 흘리면 되는 거고. 그니까 괜한 수고하지 마. 휴대폰도 없으니 녹음도 못하고 여기 너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알았니? 얌전히 내 말 듣자. 응? 그렇게 몇 분을 더 저를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하더니 김 박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서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근데 나갔을 때와는 다르게 자리에 앉더니 하얗게 질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로는 임신이 확인이 됩니다. 혈중 HCG 수치가 30이 나왔네요. 수치만 확인하면 임신 초기인 것 같고 일주일 뒤에 초음파로 아기집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했죠. 지워주세요. 초기면 약? 그 약으로도 지울 수 있죠? 처방해봐요. 아니면 수술을 해서라도 당장 지워줘요. 애가 노산인데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보거든요. 사모님 너무 성급하게. 이미 의논 끝났다고? 김 박사 내가 누군지 몰라? 왜? 첩이라고 무시해? 노망나 뒤진 할망구만 사모님 취급하고 어려워하는 거야? 왜 내 말에 바로 즉답을 안 해? 이미 이야기 끝냈다고 하잖아. 뭐가 문제야? 당장 진행시키라고. 당장!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렸고 거기 제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핏줄까지 환하게 보였죠. 뒤늦게 뒤를 돌아본 시어머니는 거의 놀라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는 표정을 애써 숨기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걸었죠.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김 박사가 연락 줬어? 아니면 박 기사? 난 결혼 전에 요즘 산부인과 와서 검사하고 그런다기에 우리 며느님이랑 온 거야. 당신이 왜 여길 와? 며느리 부끄럽게. 얼른 돌아가. 내가 알아서 검사하고 가면 되니까. 어? 근데 예비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시어머니의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을 굴리다가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야. 당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야. 정말 오해야. 설마 내가 애를 지우려고 하는 부분 들은 거야? 그거 사실은 얘가 다른 남자애를 임신한 거야. 그만해! 당신 목소리 대기실까지 다 들렸어. 그리고 나 오늘 김 박사랑 식사 약속이 있었고 처음부터 들었다는 말이야.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김 박사가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 거냐고 물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단순한 인사인 줄 알고 무시한 거였고요. 거기다 피검사를 하고 들어왔을 때 하얗게 질린 이유도 바로 문 앞에 서 있던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봤기 때문이었겠죠. 남편 역시 결혼 소식을 전하러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다가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말을 맞춰보니 거의 초반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더군요.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한 것부터 입양을 시키겠다는 계획까지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을 방어했어요. 당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죽은 언니가 나한테 잘하라고 나 버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우리 딸한테 사업 물려주라는 말도 했는데 당신이 무시했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진짜야. 나도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어? 어떻게 보면 당신 잘못도 있어. 그런데 그 말이 통했는지 시아버지는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더군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자기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들어 시아버지에게 던졌습니다. 그 종이는 바람에 팔랑거리면서 바로 제 신발 앞에 떨어졌고요. 정갈하고 깨끗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유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꾸로 봐도 할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 아니 어머님 글씨가 아니에요. 이 유언장 가짜가 확실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라고 끼어들어? 그리고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워낙 날카로운 목소리 때문에 평소에 제 성격이라면 입을 다물었겠지만 저는 덜덜 떨면서도 굽히지 않고 다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확실히 이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글씨체가 다르다고요. 야, 글씨체? 어이가 없네. 애초에 무식한 할망구라서 글씨도 쓸 줄 모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모르진 않는다며 얼버무리긴 했지만 남편이 끼어들어서 제 말에 힘을 실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어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어머니가 글자를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른다는 걸 가족들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누구보다 정확히 글씨체를 알고 있을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정작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게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생전에 할머니와 주고받았던 글씨를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렸죠. 예전에 저와 웃으면서 썼던 오징어라는 그 글씨였는데 너무 귀여워서 찍어둔 게 있었거든요.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글씨체를 판독하든가 해야 한다고 소리를 쳤지만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글씨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닌 어린아이가 봐도 유언장의 글씨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걸 확인한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몸까지 떨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발견했다고 들고 왔지? 가짜였어? 가짜야?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서 빌기만 하더군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까막눈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야 할 자신의 본처에게 미안하다며 울면서 사죄했어요. 그저 날이 갈수록 고약하게 구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런 걸 숨겼어?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죽어서도 그 사람을 무슨 낯으로 보겠니? 평생을 산 남편인데 그걸 모르다니. 미안해서 어쩜 좋아 내가. 그 일이 있고 약 한 달 후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혼주 자리에 시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딸에게도 가차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언장을 조작할 때 썼던 글씨가 바로 시누이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할머니가 까막눈이라는 걸 눈치채고 글씨체를 대조할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한 두 사람이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물론 그래도 가족이기에 형사적인 부분은 넘어갔어요. 대신 이혼 소송은 꽤 길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지만 시아버지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저와 남편은 꽤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쁜 딸도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시아버지도 저희 딸을 무척 예뻐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할머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세요. 또 한때 결혼을 반대하면서 제게 했던 말들도 무척이나 후회하고 있으십니다. 요즘은 심지어 저한테 복덩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저에게도 각별하게 대해주시죠.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착한 척 가식 떨고 남한테 이용이나 당하는 멍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할머니를 만나고 또 지금의 남편까지도 만났던 것을 보면 제가 살아온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오지랖 덕분에 제게는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가족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또 할머니 덕분에 저는 저를 가장 한심하게 생각했던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곧 기일이 다가오는데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